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니 린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니 씨는 사실 이렇게 처음 뵙는데 네네. 워낙 TV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예. 요즘은 KBS에서 그래도 자주 불러주니까 네. 되게 고맙네요. 아, 이제 드디어 KBS 한민족 방송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셨어요. 네. 예, 여긴 처음이신 거죠? 네, 섭외가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처음으로 합류했고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이 이제 북한과 해외 동포들이 듣는 라디오 방송인데 네, 네. 그분들에게 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좀 신기하네요. 네. 확실히. 네, 그러면은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또 카메라 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단일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에서 한 5년째 방송 활동 중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방송이 또 북한에서 나간다고 하니 네. 뭐가 실감이 안 났네요. 뭐가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저도 한민족 방송을 예전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왜 다른 방송을 하면 막 댓글도 달리고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는데 네네. 한민족 방송은 내가 허공에다 얘기를 하는 건가 아무런 반응이 그쵸. 없으니까 좀 과연 그분들이 듣나 저도 그게 그러니까요.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그 조금 증명해 주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래요. 혹시 한민족 방송을 북한에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여기 계실까요? 보세요. 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2006년부터 한 8년 정도 그 3년 사이에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12시 5분이면 딱 통일 열차가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방송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봤는데 그분은 한민족 방송을 듣다가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탈북하신 분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잡혀서 위험해져가지고 탈북을 네. 했다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야 되는 거 맞네요. 몰래 그냥 몰래 친구들끼리 대놓고- 모여서 들은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아, 그분이 그런 막 경우도 있구나. 네. KBS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송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게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통하고 서독 간에 어떤 방송도 볼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으니까 그건 통일에 되게 많은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평가 받는데 어쨌거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죠, 우리.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분단 시간 동안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질감을 조금 극복해보는 그런 아주 귀중한 채널입니다. 자, 이 방송은 AM 972kHz 한민족 방송 라디오는 물론이고요. KBS 라디오 콩과 마이K 앱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남과 북도 전 세계의 재외 동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지금 보시면 One Dream, One Korea잖아요. 독일 사람은 원래 One 영어 Dream, 발음이 One 안 Korea. 좋은데 특별히 발음 신경 썼습니다. 좋대요. 네. One Dream, One Korea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같이 하나의 꿈을 꾸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과 북이 함께 하나 된 꿈을 그려보는 시간.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One Dream, One Korea 시간입니다. 자, 남북 정상이 함께 했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남북한 청취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자,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직후에 코리아 리서치 센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남북관계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답하신 게 뭘 것 같아요? 네, 이산가족 상봉이었고요.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 뽑은 이슈가 남북 철도 연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리얼미터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 경제 협력 분야를 또 설문조사해봤더니 33%로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철도와 도로 연결이었습니다. 과연 남북이 이제 철도로 연결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글쎄요. 자,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철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나희승 원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다고 생각했던 우리 땅 북쪽의 형제 자매들과 언젠가는 안녕하세요라며 인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통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계로 이어지는 길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온 나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연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인류가 출현하면서 변하지 않는 삶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잘 관과하는 그런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길인데요. 오늘은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을 해서 또 대륙으로 어떻게 철도를 연결할 건가에 대한 그런 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잠깐 소개할게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과기부 산하의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올해로 23주년이 됐는데요. 여러분 서울역 가면은 KTX 산천 타보셨죠? 네. 바로 이 KTX 산천이 저희 연구원이 개발한 그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었고요. 이 열차가 앞으로 북한을 통해서 또 중국, 또 러시아, 유럽까지 가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 연구원이 KTX 산천 고속열차뿐만 아니라 약 20여 년 동안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연구도 하고 또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자, 보시죠. 이 그림은 2000년 6.15 공동선언 때 합의됐던 남북 간의 3대 경협 사업입니다. 남북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요. 이 6.15 공동선언에서 3대 경협 사업인 오른쪽에 보이는 금강산 관광 사업, 왼쪽에 개성공단 개발 사업, 또 이것을 연결해주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합의됐었습니다. 이번에 그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됐죠, 그죠?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고요. 더불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도 좋아졌고요. 최근까지 2차례 북미 회담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죠.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그런 어떤 큰 담대한 구상들이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 남북 간의 고위급 실무회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작년 12월에 남북 간의 경의선,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도 다녀왔고요. 또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죠. 12월 26일 날 남북 간의 개성공단 바로 옆에 있는 판문역에서 다 함께 모여서 이 남북철도 착공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12월에 남북 간의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공동조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어디냐면요. 동해선 가장 끝자락에 있는 바로 두만강 철교입니다. 여길 넘어가면 러시아죠, 그죠? 두만강 철교 정중앙에서 남북 간의 공동조사를 다 마치고 남북이 함께 우리가 빨리 철도를 연결하자는 그 의지와 염원을 다지는 그런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면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그 가슴 벅찼던 그런 기억인데요. 잠깐 소개하면은 경의선 400km, 동해선 800km, 총 1200km에 대한 공동조사를 남북이 함께 했습니다. 북한에서 정말로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 공동조사에 임해 주셨는데요. 모든 일정을 아주 시간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사실은 북에 가서 걱정했던 게 이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의선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이 남쪽 열차, 남한 열차에 햇반하고 또 라면하고 김치를 한가득 우리 갖고 이 북한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동해선 갔더니 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 최고급 식당차를 가지고 이 공동조사에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아침, 점심, 저녁을 아주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6일 날 그 판문역에서 우리 남북 간의 철도 착공식에도 이분들이 모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 함께 하루빨리 남북철도 사업을 속도도 내고 빨리 연결해서 남한에 또 북한에
우리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고 물자가 교류하고 또 대륙으로 가는 그런 사업을 빨리 이루어 보자라는 그런 의지도 다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철도 얘기하면 저희들이 실크로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선생님 오셨는데요. 이 실크로드란 키워드는 독일의 지리학자인 리히트호펜이 19세기 말 자신의 저서인 차이나에 처음으로 명명한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 2000년 전 오른쪽에 있는 한반도에 이미 육로로 또 해로로 중국뿐만 아니라 이태리, 로마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비단도 넘어갔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넘어갔는데 바로 종이입니다. 종이. 종이가 바로 이 서역 유럽에 넘어가면서 기록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중세의 문명이 꽃피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인도의 불교가 또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한반도까지 전파됩니다. 이런 실크로드를 통해서 인적, 물적 교류도 활발했지만 우리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종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의 이런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이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 철의 실크로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실크로드는 어떻게 우리가 꿈꿔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북아메리카가 있고 또 가운데 아시아, 동아시아가 있죠. 또 왼쪽에 유럽이 있습니다. EU죠. 바로 이걸 우리가 3대 교역권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물자와 또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경제 권역이 아니겠습니까? 자, 유럽과 아시아 한번 볼까요? 러시아의 오른쪽 끝과 서쪽으로는 영국이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는 인도, 동남아가 되겠습니다.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돼 있죠, 그죠? 유라시아 대륙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태평양 패시픽 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형으로 보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역삼각형과 패시픽 림이라는 동그라미의 접점에 바로 부산과 남북 한반도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가교 국가를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정말로 이 남북 한반도 부산이 이처럼 유라시아 대륙과 이 태평양 패시픽 림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3대 교역권에 있는 물동량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세계 철도 연맹이라는 UICL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철도의 화물과 여객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화물을 철도로 가장 많이 나르는 국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을 볼까요? 전 세계에서 철도로 여객을 가장 많이 나르는 국가 1위 인도, 2위 중국, 최근에 고속철을 굉장히 많이 부설을 했죠. 건설했죠. 고속철로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3위 마찬가지로 고속철 국가 일본, 4위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 3대 교역권에 바로 관문 역할을 하는 우리 부산, 한반도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이 많은 화물들을 남북 철도로 흡수할 수 있겠죠. 그만큼 주변 국가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해서 패시픽 림과 이 유라시아 대륙의 그 가교 국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또 남북 간의 한반도기가 바로 정중앙에 떡하니 놓일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북방의 협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책을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고요. 두 번째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서쪽 경의선 축으로 압록강까지 그리고 동쪽 동해선 루트를 따라서 두만강까지 제2, 제3, 10개, 20개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특구, 자원특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광의의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특히 남한 한반도의 그런 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한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만들고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북한의 어떤 경제에도 많은 도움과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지역 전체, 동북아 지역 전체로 확산함으로써 경제가 평화를 만들고 평화가 경제를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남북 간 협력의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철도라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묶고 이것을 해양과 연결함으로써 북방과 남방을 같이 연계하는 그러한 큰 협력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통해서 환항해라는 작은 톱니바퀴, 환동해라는 작은 톱니바퀴죠. 하지만 아주 강력한 톱니바퀴입니다. 이것을 북방이라는 또 큰 톱니바퀴와 남방이라는 또 그런 큰 톱니바퀴를 통해서 이 네 개의 톱니바퀴를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한국은 해양 경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가 1만 불, 2만 불, 3만 불까지 오는데 상당히 운도 좋았고 우리의 노력도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년 동안에 저희들이 3만 불 문턱에서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권을 대륙, 북방 경제권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앞으로 우리가 4만 불, 5만 불, 6만 불로 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남북 철도를 연결해서 이런 3대 교역권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양과 대륙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21세기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그런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북 철도 연결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고속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은요 최근 10년 동안에 무려 3만 킬로의 고속철도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만강 또 압록강 앞까지 이 고속철도가 건설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바로 신의주까지 400km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고속철로 연결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북경이고요. 북경에서 심양까지 조만간 직결 고속철이 완공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북경 심양이 대략 2시간 반이면 운행을 하고요. 심양에서 신의주까지 1시간,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1시간, 그리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1시간 만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북경까지 5시간 반이면은 철도 타고 북경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 일찍 출발할 때 우리 스마트폰으로 북경에 있는 레스토랑에 북경 요리를 바로 그 베이킹 덕 같은 그 북경 오리를 우리가 주문을 하고요.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경에 내려서 점심 먹으면서 또 회의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다시 또 북경에서 열차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거죠. 서울 북경 간 일일 생활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련, 장춘, 하얼빈까지도 사실 일일 생활 권역에 놓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산 300만 도시죠. 서울 경기권 2천만 도시입니다. 그리고 평양은 약 300만 도시죠. 그리고 저쪽 심양에 올라가면 1000만 도시입니다. 대련 1000만, 북경은 시내만 2천만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하얼빈까지도 다 1000만 도시죠. 바로 이 동북지역에 있는 메가 경제권이 고속철도라는 이 초고속의 교통수단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실 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공간을 압축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을 인테그레이션, 통합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시장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단순하게 시간 편익, 비용 편익도 발생하지만 이처럼 메가 경제권과 연결함으로써 정말로 우리 남북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 이산가족도 철도로 상봉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리고 스포츠 문화교류도 이와 같은 철도로, 그리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우리가 철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는 북경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사실은 2008년 하계 올림픽 때 우리가 공동 응원을 남북 간의 공동 응원을 하자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요 바로 밑에 코레일의 해랑이라는 이 철도가 관광 철도가 있는데요. 이 관광 철도가 바로 2006, 2007년에 제작됐습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대비해서 남북 간의 공동 응원단을 태우기 위한 이 열차인데요.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2022년에는 바로 이 열차를 가지고 남북 간의 공동 응원단을 조성해서 북경의 동계 올림픽에 꼭 함께 가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네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 오늘에서야 이해가 됩니다. 그죠? 설명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네네. 남북철도 현황과 중요성을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신 우리 나희승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부터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오늘 나희승 원장님과 오늘 도움 주실 또 전문가 한분 모셨는데요. 산업은행 한반도 신경제센터 김영희 선임 연구위원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한반도 신경제센터에 계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런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그 분주하고 열심인 거 체감하시겠네요. 체감을 하는데 네. 다들 조용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직은 경협이 뭐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비핵화 문제가 걸려 있고 네. 또 제재 완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물밑에서 조용조용히 다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 우리 박사님은 경제 상황, 그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최고는 아니고 그냥 전문가? 네. 전문가. 네. 예. 조금 네. 잘 나가는 전문가. 네. 아닙니다. 네. 아니 우리 다니엘 씨 혹시 북한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전 아쉽게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왠지 가고 싶은데. 여러 번 다녀왔을 느낌인데. 아, 저는 네. 약간 옛날부터 사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책도 많이 보고 네. 대학교 때도 많이 공부했는데 한 번도 못 가서 네. 너무 좀 개인적으로 좀 한이 됐네요. 한번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네. 자, 오늘 강연 제목이 북경 올림픽에 이제 열차 타고 공동 응원 가자였는데 그 북경 동계 올림픽이 언제인 줄 아시죠? 2022년. 2년, 네. 뭐 3년 뒤잖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게 북한을 이렇게 뚫고 북경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한 건가요, 원장님? 지금 네. 사실은 이 서울에서 북경까지 다 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작년 연말에 우리 공동조사할 때도 우리 경의선 통해서 우리 코레일 열차가 저 신의주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평양에서는 이 북경까지 일주일에 4차례 국제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모스크바까지도 평양에서 최근에는 열차가 운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북한의 그 남쪽이죠. 개성에서 한 사리원 정도만 조금 개보수를 하면 북경 올림픽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와. 금강산에서 두만강 구간 간 거는 처음이라고. 예. 감회가 어떠셨어요? 사실 우리가 2007년이었죠. 예.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차례 공동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가 두 번째지만 사실 동해선은 분단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먼저 그 동해선을 타고 저 두만강까지 올라가는데 의외로 그 북한의 철도의 어떤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요. 의외네요. 네. 굉장히 많이 노후화될 줄 알았는데 네. 약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에 그래도 좀 보수 유지를 북한 자체에서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안변에서부터 원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청진, 나진, 두만강까지 철도로 쭉 타고 올라갔는데요. 이 철도가 의외로 해변을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경치 너무 좋았겠다. 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 예,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나진 가서는 새벽에 일출이 뜨는 거를 봤는데요. 남북이 같이 함께 손잡고 네. 일출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철도 빨리 연결해서 와. 일출 보러 네. 같이 오자 또 이런 의지도 좀 다졌습니다. 그 이제 풍광 말씀하시면서 표정이 너무 행복하세요. 그렇죠?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나만 본 그 풍경이야. 근데 그 철도라는 게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의선이나 이제 동해선 예전에 뭐 19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지었던 그 철로를 계속 이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100여 년이 지금 지난 철로잖아요. 예. 이게 운행이 가능해요? 저도 네. 사실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냥 그 건설하고 그대로 이제 두는 것이 아니라 네. 꾸준하게 유지 보수를 하거든요. 의외로 그 터널 같은 경우는 일제 시대 때 만들었던 터널들 아주 견고하게 잘 보존이 돼 있었고요. 이 교량도 꾸준하게 보수 유지를 했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어떤 그 안전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심각할 정도는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북한의 철도나 도로 개발이 조금 낙오된 그런 이유가 예. 뭐가 있을까요? 북한은 이제 주철 정도라고 해서 대륙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주된 교통수단이고 도로가 좀 종속적인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철도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들었으면서 구 소비에트가 붕괴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러니까 러시아의 북한 지원들이 많이 이제 중단이 됐었죠. 그러면서 또 북한 경제 사정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난의 행군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철도에 대한 그런 투자라든가 유지 보수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북한의 철도가 그 시기에 많이 낙후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북한 철도에 대한 투자도 일부 진행되면서 유지 보수도 일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 북한 경제를 또 전문적으로 좀 연구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띄나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게 철도하고 조금 무관한 얘기긴 하지만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변화된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우선 정책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북한은 경제에 우선하는 정책을 70년 역사에 아직 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김정은 정권 들어서 집권하면서는 핵경제 병진이라는 걸 하다가 지난해 4월 달이죠.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에 올인하는 정책 이걸 전환했다는 게 가장 큰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은 또 70년 역사에 경제 개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외자 유치하겠다는 정책도 펴고 있고 또 기업이라든가 농업에 기업개혁, 농업개혁, 개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변화. 이런 정책이 변하고 있으니까 북한 경제가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에는 뭐 마이너스 3.5% 성장을 했다 이렇게 발표는 됐지만 또 올해도 또 아마 2018년도 아마 마이너스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과거 90년대 중반보다 훨씬 나아졌고 그다음에 또 90년대 중반 이전에 계획경제가 작동을 하면서 국가 공급이 이루어질 때 그때보다 평균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건데 제재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그 두 체제 그 비교할 때 가장 그 쉽게 비교하는 게 우리나라 몇 년도 지금 상황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가장 와닿거든요. 한 몇 년도 정도로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한국 예. 경제하고 비교하면 네. 70년대 수준이다 아직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직은요. 아직 많이 네. 낮은 수준이죠. 네네.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200, 1,300, 많게는 한 1,500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현장에 가셔서 아까도 강연 중에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좀 어색한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용어도 많이 다르잖아요. 예, 저희도 이제 방송하면서 보면 그 외래어를 그 이상한 또 쓴 우리말로 고쳐 쓰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혼돈이 있는데 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북쪽 가면은 네. 처음에 이제 그 터널을 우리가 조사할 때 네. 다 차굴로 돼 있더라고요. 아, 터널 차굴. 네. 예. 동굴이라 그러는데. 예, 네. 동굴이라 그래요? 동굴이라고 그러는데. 굽는 동굴. 동굴이 뭐? 네. 기차만 지나가고 맞습니다. 동물원 예, 예. 사람도 지나가고 그 차이가 있군요. 아주 정확해요. 네. 철도는 전부 다 차굴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뭐 궤도 우리 보통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철길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또 뭐 안전 레루. 근데 그게 안전 레루? 이제 가이드레일을 얘기하는 건데 네. 레루. 예, 레루라고도 얘기를 하죠. 약간 일본어 같아요, 그렇죠? 레루. 예.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좀 다를 것 같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 간의 뭐 용어에 대한 그 이질감도 있지만 네. 남북이 하나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아까 원장님 저희한테도 책 한 권 주셨잖아요. 네. 여기 지금 남북철도 용어 비교 사전인데요. 예. 저 살짝 한번 훑어봤거든요. 예. 양쪽 이해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 이게 전문 용어인데다가 그걸 또 예. 이제 북한식으로 고치니까 예. 어렵죠. 좀 재밌는 거 뭐 또 없어요? 터널 뭐 이런 것들, 레일. 예를 들면은 네. 저희들 뭐
플랫폼은 외로우잖아요. 플랫폼 예, 뭘까요? 예. 플랫폼 뭐예요? 예. 역전. 아, 오랜만이다. 이제 까먹으셨어요. 예, 역의콤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역전. 예, 뭐 이렇게 그 비교했을 때 네. 뭐 아주 차이가 나거나 못 알아듣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그래도 한민족이고 또 오랫동안 분단돼 있어도 어떤 언어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만 네. 어떤 그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어떤 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어집들 이런 것들이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신 거잖아요. 그쪽 전문가들을. 예, 그럼 예. 뭔가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끈끈한 어떤 신뢰감, 교감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재미있는 일은 없었나요? 이번에 남북 간의 철도 공동조사하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터널을 조사를 하는데요. 터널이 이 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칠흑처럼 어두웠는데요. 첫 조사할 때 제가 그 전등을 그 손전등을 가지지 않고 들어갔다가요. 가다가 이 그 침묵에 걸려 넘어져서 물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굉장히 놀라했는데요. 다행히 별 이상은 없었고요. 다행이네요. 다음 날 갈 때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던지 저 손을 꼭 잡고서는 같이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는 네. 한 번은 5km짜리 터널을 지나가는데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약 1시간 40분을 손을 잡고 건너가면서 남쪽 얘기도 하고 북쪽 얘기도 하고 친해지셨겠네요. 브로맨스가 또 예. 생겼겠네요. 예, 이런 뭐 일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번 공동조사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좋았습니다. 이 옆에 침대차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옆이 업무차거든요. 그 그래서 안에서 다 이루어졌군요. 네, 네. 출근하는데 한 10초밖에 안 걸리고 퇴근하는데 한 10초밖에 안 걸리고요. 네. 또 북쪽 열차 북으로 바로 넘어가는데도 10초밖에 안 걸려서 네. 나중에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이렇게 가깝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네. 뭐 이제 전문가들이 당연히 그 의지가 강하겠지만 이제 북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철도 개발에 좀 적극적인 편인가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저는 아주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북한은 그 주철이죠. 철도가 기본이니까 화물 운송의 거의 90%를 철도가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철도에는 당연히 연결도 필요하지만 현대화가 더 중요한 거죠. 연결을 해서 현대하자는 것은 지금 낙후된 것을 좀 더 잘 만들어 놓자라는 건데요.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집중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그러려면 앞으로 이제 외국 기업들도 많이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면 물자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철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물자 이동도 원활하게 안 될 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북한의 시장 기업도 시장화되고 또 개인이 시장 활동이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강도 해산에서 평양까지 각 지역마다 물류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모든 게 도로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철도가 거의 그시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현재 기업 개혁을 통해서 기업이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기업은 저기 양강도 해산에서도 물자를 이동해서 평양까지 가져오고 싶고 평양골 저기다 움직이고 싶은데 도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외자 유치 그걸 통한 기업들이 원활한 환경 조건 마련하는 거 인프라 그다음에 또 북한의 현재 기업들이 기업 활동 또 개인들이 시장 활동 이것을 위해서는 철도가 필수 불가 네. 아주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남북 간에는 항만도 있어요. 네. 근데 항만도 아니고 왜 4.27 정상선언에서 공동선언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북한에 그만큼 내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조사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손잡고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10년 넘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계속 되게 하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느 나라나 사실 철도는 기간 산업의 인프라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재 개념이 굉장히 네.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고속철 그리고 굉장히 그 메인 노선들 있지 않습니까? 주 노선들은
전부 다 자국에서 건설하고 개발하거든요. 도로보다도 특히 철도는 공공재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철도 주권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 철도와 관련해서는 철도 주권, 공공재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쪽도 마찬가지로 이 남북 간의 한반도에서 철도는 남북이 같이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것은 미래에 우리 통일 인프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꼭 남북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그런 네. 인프라다. 이런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도 왜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절에 우리가 왜 철도 부설권을 일본과 뭐 서양 맞습니다. 열과 막 이권 네. 다툼으로 네, 막 네. 각 나라들이 가져가고 이랬던 아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민족은 약간 이것만큼은 우리끼리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요? 예. 독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닌가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남북 철도 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해서 이렇게 다 완공이 되면 북한이 더 좋을까요? 우리가 더 좋을까요? 그 생각을 항상 해보거든요.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뭐 이런. 근데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장 큰 수혜자다. 예. 자신감 있게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 왜 그런가요? 개성공단 사례도 그렇고요. 네. 금강산 관광사업 사례도 그렇고 사실 우리 기업이 가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한계 기업이죠. 네. 그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봉제라든가 뭐 신발 이와 같은 그 사업들인데 우리 기업들이 가서 6개월 1년 만에 투자비 전액을 회수한 그런 사례도 여러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기업에도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그 어떤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요. 다양한 사업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남한에만 이득이고 북한에만 이득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남북에 다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남북 간의 우리 경협이고 네. 철도 연결이고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네. 그런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희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큰 틀에서 정말 큰 이게 그 경제적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철도나 도로 연결을 할 때는 현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남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인력을 일부 활용을 하고 그러면 인건비는 북한의 인건비는 얼마든지 싸니까 우리가 대체로 보면 인건비가 70%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철도 도로 연결을 한다면 철도 연결도 우리 기업이 들어가니까 우리 기업한테 돈 다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그 돈을 받아서 뭐 대출이 되든 남북 협력 기금이 되든 기업이 받아서 기업이 들어가서 이게 건설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생각하는 게 그 돈이 그냥 북한으로 훌떡 넘어가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남북 간에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분단의 비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네. 그런 비용이에요. 쓰면은 없어지는 그런 비용들이거든요. 하지만 남북 간의 경영, 철도 연결과 같은 그런 연결의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협력의 비용은 지속 가능한 거죠.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남북 경협을 통해서 어떤 연결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서 다 함께 이익을 내고 잘 사는 네. 그런 어떤 선순환 고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독일이 이제 이런 통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했고 지금 또 그 결과를 보고 있을 텐데 네네, 조금 맞습니다. 더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네. 100% 동의하고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독일 물론 한반도하고 독일은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어떤 국도 상황 또한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제 격차도 더 심각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1대1로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100% 이제 인프라 문제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지금 계속 또 동독에서 지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요. 제가 볼 때도 얼마 전에 그 어떤 책을 봤는데 한반도의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어떻게 될지 그 시나리오 플래닝 같은 거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얘기 뭐냐면은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경제 개발 그리고 남한의 사회 통합 그 두 가지 꼽거든요. 근데 경제 개발을 위해서 교통, 인프라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기업들이 가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남한 기업들이 가서 또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 간들의 소통이
또 같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그거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철도 기차하면 우리가 사실 그 막 추억 낭만 뭐 이런 쪽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차는 문화고 비행기는 문명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차는 좀 흘러간 것, 옛것 이렇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철도 사업은 우리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한민족 방송 연중기획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 드림 원 코리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자리에는 또 많은 남북한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 경청하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마 굉장히 궁금하신 것도 많을 텐데 자, 좀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오셨죠? 안녕하세요. 저희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은 전국 대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일과 이제 남북한 관계 관련된 행사들에 참석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이제 철도 연결,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도 참석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하고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전국 통일 열차 서포터즈 모임도 있는데 어느 분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차 타고 평양 가는 걸 목표로 만든 청년 대학생 모임입니다. 저희가 통일열차를 만들게 된 주요한 계기는 작년 9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셨잖아요. 그 장면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 그 장면 때문에 네. 너도 나도 네. 나도 평양 가서 냉면 먹고 싶고 냉면 대동강변에서 먹고 치맥을 해야 네. 되겠다. 네. 이게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의 버킷리스트에 딱 네. 올라가면서 숫자가 막 늘었겠네요. 장난 아니었죠. 아, 그러면 우리가 1순위는 북에 가는 게 목표인데 네. 그걸 가려면 좀 알아야지. 우리가 그냥 대동강 맥주랑 평양 냉면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해서 매주 모여서 같이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와. 음식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네. 북의 어떤 여행지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서로 퀴즈도 내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2019 피스런이라는 마라톤 행사를 어제 열었고요. 그래서 임진각에서 한 4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통일대교에서 네. 통일대교를 아쉽지만 반환점으로 돌아 나오는 네. 퍼포먼스를 야, 하면서 달리기대를 진행했습니다. 진짜 많은 활동들을 네네. 하시네요. 우리 남북 청년들 이제 남쪽 청년들은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립겠어요. 고향을 또 연결해주는 그 철도 사업이 빨리 좀 진행되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실 텐데 자 요즘 그 봄 날씨가 아주 한창이잖아요. 뭐 기차 타고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 강릉이나 이런 데도 네, 가서 거기라도. 진짜 북쪽으로 가서 제대로 한번 구경하고 그렇죠. 싶네요. 자 잠시 기차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고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희 이름은 허준이고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간간히 만들어서 이제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갈 겁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DMZ 도라산역이라는 곳까지 가서 저희가 고향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차가 옆에 있는 차랑 굉장히 좀 대비가 되는데 좀 뭐랄까 아주 옛날 차 같아요. 정말 옛날 차 같아요. 한국에 와서 이런 차를 처음 봤어요.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북한 말로 빵통이라고 하는데 한 3빵통밖에 안 돼요. Have you ever gone to DMZ before? No, this It's is the our first time in time. South Korea, so this is the first time in DMZ. Well, what kind of feeling do you have? Just some kind of museum on the earth. You can see it like a painting, but you cannot just touch it. Yes, some kind of museum. Very precious painting. Right. 우리가 여행에 참여하게 된 거는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 호스피스 봉사하는 분들이 1년에 봄, 가을로 야유회를 가는데 오늘 봄 야유회를 가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일행이 호스피스 일행이 35명이 이 칸에 전세를 내서 탔는데요. 전부 다
초등학교 동심유도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 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진강에 지금 도착했는데 여기로 쭉 가게 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북한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라인부터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라고 해서요. 그런 복잡한 좀 한 나라를 사실 건너가는 듯한 그런 복잡한 좀 절차를 좀 걸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민간인 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함부로 이 선을 넘어서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민간인,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내국인도 그렇고 뭐 지금 여기 줄을 서가지고 다 심사받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간다. 이제 저희가 이게 임진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진강을 기차를 타고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대박, 건너왔다. 임진강 건너왔어요. 여기는 완전한 군사 지역이거든요. 좀 약간 엄청 사막할 거라고 생각하고 분위기가 삭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안에 지금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엄청 평화롭게 사실 보여요. 이 DMZ 안은 철종랑 이런 것만 없으면 완전 좀 평화로운 그런 구역 같거든요. 보라산역에 저희가 도착했고 이 열차의 마지막 열인데 저희가 지금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올 때도 이 기차를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 기차가 아니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도라산역에 도착했고 아까 저희가 타고 온 기차 지금 종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지점부터 평양까지 거리가 205km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한국 내에서 뭐 올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역이 사실 어찌 보면 여기가 맞지만 북한 제 고향이 또 그쪽이기도 하지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역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메시지가 좋은 것 같아요. 서독과 동독을 잇는 그런 우편물을 교환할 때 이 기차에 실어서 이제 미군이 전달을 하거나 혹은 그쪽에서 또 우편물을 받아서 또 가져오거나 이랬대요. 그리고 가장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사실 그때는 굉장히 그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늘 열어뒀다. 사실 우편물이라는 게 이게 단순한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 여기가 제 고향 마을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해요. 북한은 어디 가나 그냥 산에 나무 없고 그냥 집도 그냥 낮은 집들이 많고 그냥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고향 마을을 그냥 보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지금 사실 오늘 고향을 좀 다시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냥 조금 친구들한테도 조금 좀 안녕이란 말을 좀 잘 하고 왔을 걸. 왜냐면 그런 말도 못 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또 전 아빠가 그쪽에 계시니까 아빠한테도 제가 고향을 떠날 거다. 나 탈북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아빠한테는 전혀 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 곳을 떠날 때 그냥 아빠랑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냥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저희 같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꿈입니다. 제 유일한 꿈이에요. 제가 통일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빠가 통일이 안 되더라도 그 기차를 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만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10년에 한 번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허준 씨 리포터 역할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근데 예전에 이런 기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다면서요? 2005년도에 제가 베이징에서 북송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오이주 그쪽으로 이제 제가 북송되어서
그쪽 신의주 수용소에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쪽에서 기차를 타고 함경도 쪽으로 다시 압송되었거든요. 그때 처음 기차를 탔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인데 한 5일 정도 걸렸거든요. 저는 그때 14살이었거든요. 왜 이번에 도라산 다녀오시고 나서 아, 생각이 바뀌었나요? 이번에는 너무 좋았어요. 또 도라산 그쪽이 북한하고 그렇게 가까운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랄까요? 사실 고향 땅이잖아요. 제가 출발한 곳이고 나중에 뭐 정말 좀 잘 돼서 우리나라 네. KTX 한번 타고 제 고향까지 한번 다시 갔으면 좋겠고 또 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아빠 또 이제 북한에 살고 계시는데 또 그 기차를 타고 다시 한국에 와서 뭐 63 빌딩도 보고 뭐 해운대 가서 회도 한 그릇 먹고 아빠한테 소주 좋죠. 한 잔 또 따라 드릴 수 있고 사실 그러면 그 행복 아닐까요? 빨리 그런 날이 예. 와야 될 텐데 네. 아유, 지금은 좀 이렇게 삼엄하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뭔가 좀 황량하잖아요 거기가. 근데 조만간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막 오고 가고 이러면서 정말 길이 샥 만들어지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우리 청년들의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제가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통일 열차를 타고서 평양과 그리고 신의주 그리고 유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설레이고 네. 기분이 좋은데요. 최근 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시간 정도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베트남을 70시간이 넘는 열차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네, 그래도 인상이 좀 남았었는데요. 많은 뭐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특히 우리 남쪽에 많은 메시지를 좀 담아서 했던 결정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전문가로서 네. 좀 어떻게 좀 분석하거나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김영희 박사님 이게 어떤 뭐 상징이었을까요? 저도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지 저분은? 그래서 예, 뭐 정치적 의미도 있고 경제적 네.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적 의미를 보면 우선 중국은 우리한테 여기 얼마나 우방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춘절이었는데 다 그게 통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66시간이라는 게 거의 3박 4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쭉 계속 기차가 쉬지 않고 달려야 되고 어느 역전에서 잠깐 쉬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의 기차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국에서 승인했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봐라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지 않느냐,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도와주고 있느냐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엔 또 하나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가면서 3일, 오면서 3일, 네. 벌써 6일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갔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을 떠나 있는 시간이 열흘이에요. 10일 동안 북한이 안전한 거죠. 네. 봐라, 내가 이렇게 열흘 동안 기차 타고 가면 천천히 느릿느릿 가도 우리 북한에서는 아무 일 벌어지지 않지 않니?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의미도 있죠. 네. 모든 그 측근들 또 가장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 발악하면서 중국의 발전된 모습 보고 너희도 그런 구상을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또 베트남으로 들어서면서 봐라. 베트남도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로서 얼마나 과거에는 못 살았니. 네. 근데 지금 얼마나 발전됐는지 너희 눈으로 직접 기차 타고 면서도 봐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예. 있었군요. 네. 우리는 뭐 기차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가장 최장거리잖아요. 우린 진짜 이렇게 막 섬에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유럽 청년들은 이렇게 극동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시베리안 횡단 열차 타고 거기까지 한번 여행 가는 게 약간 어떤 버킷리스트 다 한 번씩은 해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인 그 알베르토 예. 있잖아요. 이탈리아 알베르토 어떻게 했냐면은 이탈리아에서 기차 타고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시베리아 열차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 타고 속초 통해서 들어갔어요. 한국에. 아까 그걸 왜 배 타고 오냐고. 쭉 그냥 기차 타고 부산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그게 침대겠죠. 당연히 그렇죠. 침대. 네네. 네. 예, 침대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청춘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서서도 가라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저는 2007년도에 함흥에서 기차 타고 이제 중국을 걸쳐서 탈북을 해서 이제 2008년도에 한국을 왔는데 저는 한 6,000km를 돌아서 이렇게 기차만 타고 탈북을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보다 제가 먼저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불법으로 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올 때 사실 그 한국에서는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 갈 거리를
그렇게 뭐 일주일씩 걸리면서 기차를 타고 오고 중간 중간에 뭐 기차가 탈선되기도 하고 뭐 그 유명한 북한의 뭐 단천 어목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기차가 들어가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오목에서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 정도로 북한의 어떤 사정들이 많이 어려운데 북한 주민들도 사실 기차에 대한 약간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사거나 그리고 또 시간이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약속 시간을 못 지켜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탈북하기 전에 며칠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면 한 일주일을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하고 이러는데 북한 분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속철도를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북한과 남한이 교류가 됐을 때 북한 분들이 어떤 그런 느끼는 심리적인 그런 어떤 감정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우리 공동조사하면서 좀 특이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저희들이 선로 상태나 뭐 터널이라든가 궤도 다 봤지만 차량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플랫폼에 서 있는. 북한의 최근 여객 열차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동조사를 하는데 우리보다 더 새 열차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저희들이 약간 으스대면서. 네, 조금 좀 민망했습니다. 저희들이.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열차 북에서 만들었느냐 네. 이렇게 했더니 자신 있게 우리 북쪽에서 최근에 여객 열차 많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평양발 모스크바행 국제 열차가 플랫폼에 서 있는 걸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철도 사정이 괜찮고요. 또 좀 정시성도 일부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꾸로 저 두만강역에서부터 우리 원산까지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쉬지 않고 달렸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원산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북한 철도도 신속 정확한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또 들어볼게요. 네. 저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소속 박수빈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원장님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실크로드 이게 너무 재현됐으면 좋겠다,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이용을 정말 하려면 남북 철도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철도인 TSR, TCR 등과도 다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기로 우리 철도와 러시아 철도 폭이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차이 그리고 노후화된 철도 등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 이용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생 같은데요. 작년에 사실은 북한이 찬성을 해서 한국이 OSJD라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구는 러시아와 중국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라시아 국가에 있는 28개국이 가입돼 있어요. 그리고 국제기구가 보통 구속력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 국제기구는 구속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객 운송이라든가 화물 운송 협정뿐만 아니라 운임까지도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에 가입했다는 거는 바로 28개국하고 다 같이 양자간 가입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운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런 법적 제도적 그 장치를 우리가 북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죠. 근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북한의 철도 노후화된 것도 좀 현대화해야겠죠. 또 한 가지 아까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우리 남북한, 중국 또 서유럽은 표준계라고 해서 궤도폭이 1435mm거든요. 근데 과거의 구소비에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런 국가들은 넓은 궤도를 써요. 우리보다. 그래서 1520mm를 씁니다. 그래서 8.5cm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에 가면 열차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단한 방법이죠. 옮겨 타고 옮겨 실는 겁니다. 그죠? 환적 환승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블라디보스톡 갔잖아요. 보통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가게 되면은 두만강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만강역이 바로 뒤에 있네요. 네. 바로 네. 이 기차입니다. 네. 이 기차가 모스크바까지 가는 국제 열차거든요. 여기서 열차를 이제 바퀴랑 분리를 해서 들어 올려요. 그래서 한쪽 그 북한 바퀴를 다 이렇게 몰아내고 네. 다른 쪽 바퀴, 러시아 큰 바퀴를 다시
이쪽으로 끌고 와서 정렬을 해서 내려서 핀으로 꼽아요. 너무 그래갖고 번거롭다. 러시아를 달리거든요. 네, 그 네. 얼마나 그래서 걸려요? 글쎄요. 여기에 그 작업이 보통 한 2시간, 3시간 정도 생각보다 걸립니다. 덜 걸리네요. 예, 예. 그냥 이게 좀 자동으로 이렇게 좁혀졌다 맞습니다. 넓혀졌다 이런 거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예. 세 번째 방법이 바로 그 그런 거 방법이에요. 있어요? 네. 예, 예. 세 번째 방법은요. 네. 방법은요. 유럽에서 쓰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 국경에서 궤도를 서서히 넓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열차 바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바퀴를 그런 열차를 운행하는 거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연구원에서 네. 개발해 놨습니다. 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우리 작년에 나이승 원장님이 계신 그곳에서 작년에 아까 보여드렸던 UIC 예. 세계 철도 연맹 있잖아요. 거기서 베스트 어워드 받았습니다. 또 상 좀 받으시기까지 자랑했습니다. 네, 깨알 자랑. 아유 뭐 박수 받으실만 하고 상 받으실만 하네요. 네. 저 뭐 이렇게 우리 많은 우려들이 생각보다 이런 좀 기술력으로 극복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또 다른 네. 안녕하세요. 저도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소속 심현주라고 합니다.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이 강연을 통해서도 이제 남북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건 진짜 정말 잘 알겠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지표 자체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철도 사업이 꼭 되어야 하는 점과 그리고 이념 화합이나 그런 물류 자원 이런 걸 넘어선 궁극적인 목표를 정해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그 한반도 신경주 구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경의축과 동해축으로 제2, 제3 또 10개, 20개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특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3만 불 문턱에서 우리가 이제 4만 불, 5만 불로 가야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개척했던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또 포화되어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우리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뭐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해법은 커넥티비티, 어떻게 보면 대륙 경제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남북 간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많은 우리 경제 이익도 창출하고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도 만들어내고요. 청년 실업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돌파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 사정이 썩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줄어들어야지 먼 미래의 통일을 구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서 이런 남북 간의 한반도의 하나의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미래의 글로벌 한반도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자. 그게 사실은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번 질문 하나 더. 네, 저는 대학생 통일열차 대표 김윤덕이라고 합니다. 한국 남한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북한을 통해서 북한도 가고 이제 유럽까지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비용 우리가 탔을 때 비용 같은 거 아까는 또 이제 운임도 이제 통일을 국제기구에서 운임도 통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게 비용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도 중요하지만 휴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도 예. 필요한데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서울 또 부산에서 그 베를린까지 대략 우리가 열차 운임을 반값 항공권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우리가 고속철을 우리가 운행해서 서울 북경간 갈 경우에도 그 항공료의 대략 한 절반까지 운임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들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청년들한테는 청년 할인을 해줘야죠. 네, 그러면 우리 저기 북한 친구 한 명만 좀 더 마무리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아까 맨 초반에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어떤 복선이 아니라 사실 단선이라서 좀 그런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게 연결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시간이 사실 구미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유럽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좀 곳곳으로 저희가 여행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걸 수평적으로 좀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 연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북한 철도가 단선이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속도가 낮고 정시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북이 같이 이 철도 타고 왕래를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단계별로 북한 철도의 단선을 복선화한다든가 또는 전천후를 좀 고도화한다든가 또 앞으로 고속철도로 간다든가 또 남북한의 어떤 기술 교류를 통해서 북한 철도의 어떤 안전과 또는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남북 간의 실태조사도 하고 철도 협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대북 제재 전에도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을 남북 간에 서로 공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를 통합할 건지 이런 논의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남북 청년들이 그 철도를 향한 열망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질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오늘 이 남북 철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아까 그 도라산 전망대에 갔을 때 제작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외국인 분들이 있어서 그 인터뷰로 화면에 담았다 그래요. 근데 독일어를 쓰신다 그러는데 우리 다니엘 씨께서 동시 통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Ja, also ich war damals sehr jung. I was so young and ich habe dann nicht so viel davon mitbekommen. Deswegen, das ist ein bisschen was anderes dann jetzt hier in Korea. Man erlebt das nochmal so, wie das früher war. Ja, auf jeden Fall. Man fühlt sich, als wenn man so in die Zeit zurückgereist ist, so ein bisschen. I think it's sad. Because there are families, die Familien wurden getrennt und das ist natürlich schade. Ne? Und so könnte man sich besuchen kommen wenigstens und mal einmal Hallo sagen und fragen, was passiert ist. Aber das ist natürlich dann schwierig, wenn man sich nicht sehen darf. Ne? Ja, das ist ganz traurig. Ich glaube, wenn man sich nicht besuchen kann, ist der Druck von ihnen noch größer rüberzugehen. Wenn man die Wahl hat, ach, ich kann hin und her fahren, ist das kein Problem. Dann bleibt man vielleicht auch im Norden und denkt, ich kann meine Verwandten oder den Süden besuchen. Aber wenn das zu ist, dann ist der Druck für die Menschen vielleicht noch größer, die Eltern unbedingt oder Verwandten zu sehen. Ne? Der Anfang sein für die Öffnung. Für die Zukunft. Für die Zukunft, ja. Ich glaube, so geht der Schritt ganz langsam. Einmal, wenn man schon hin und her reisen kann, das ist so ein leichter Schritt. Das war damals ja in Ostdeutschland genauso. Und plötzlich, von einem Tag auf den anderen Tag, passierte die Öffnung. Ja. Das ist, und wenn der Weg so langsam geht und dann vielleicht plötzlich die Menschen sich nicht mehr halten lassen, dann kann auch die Politik auch nichts mehr machen. 독일 분들의 얘기에 더해서 다니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독일 상황도 떠올리면은 저희도 뭐 통일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첫 번째 교류했던 시점부터 통일까지 그래도 2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교류가 일단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교류 또한 경제적 교류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서로 좀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통일하든 말든 일단 평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방문할 수 있는 이산 가족 상봉 그런 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남북의 어떤 그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남북 철도다. 오늘 그 얘기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었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오늘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인사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또 그리고 우리 북에 계신 동포 우리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바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이라는 남북철도 연결이라는 것은 바로 경제고 그리고 또 평화고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남북이 함께 노력해서 다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김영희 박사님도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현재 북한에는 저희 엄마, 저희 가족들 살고 있으니까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고향 갈 날이 별로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가졌었는데 그 2월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좀 이제 결렬로 끝나면서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경협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같이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다니엘 씨가 이 한민족 방송의 그 맞춤형 MC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분단 현실을 겪는 우리와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한 분이시잖아요. 오늘 첫 출연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북측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좀 봉사활동하면서 경주도 같이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오늘 처음으로 다시 북측에서 오신 분들 만나서 다시 너무 반갑고요. 저는 한국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그 방송하면서 어떤 영상이 떠올랐어요. 제가 옛날에 SNS 어떤 영상 봤는데 80년 아마 70년대 80년대쯤에 한국에서 신혼열차라는 거 있었어요. 신혼열차라는 거 뭐냐면 이제 커플들이 결혼하고 네. 같이 이제 멀리 못 가니까 뭐 강릉이나 어디 동해 쪽으로 가는데 서로 열차 타고 서로 안마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언젠간 우리 철도가 다 연결되고 네. 정말 부산에서부터 베를린까지 갈 수 있다면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 같이 서로 안마해주면서 한번 같이 떠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훈훈한 마무리.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제1부 남북 철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플랫폼. 자, 철도는 남북 평화의 큰 디딤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또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기획 오순화, 구성 이혜진, 또 연출의 김영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원드림!